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주택법인데요. 주택법은 이제 우리 출제 비중은 그래도 높은 편이죠.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택법은 이제 대폭 개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기금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국민주택 기금, 이것은 우리가 도시 주택기금법으로 이제 별도로 빼져나가서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종합계획이라든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 주거기본법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분리가 됐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우리 2016년도 우리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시험 범위는 되지만은 우리 26회 때 2015년도에도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출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이제 2016년도 27회 때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 부분도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폐지된 것도 있죠. 주택거래 신고 제도도 폐지가 되고 주택공항개발지구도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용어 정의라든가 이제 건설,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주택법인데, 그 주택법이 축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 공부하기가 좀 약간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 첫째 시간에는 우리 용어에 대한 뜻, 제정 목적에 관한 문제들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총설 1부터 살펴보는데요. 우리 주택법의 제정 목적이죠. 총설 1에 보면 주택법의 제정 목적인데, 우리 각 법에는 제1조에 제정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공급, 관리와 그리고 자금 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어질 목적으로 이제 정했는데, 우리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 관리 파트가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이제 제정이 돼서 2016년도 우리 8월부터 이제 우리 적용을 하게 됐는데, 요것이 이제 시험 범위는 되지만 우리 시험 실시는 이제 2016년 10월 달에 보죠. 10월 달에 보니까 우리 폐지가 되고 보는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제 빠지게 되죠, 관리는. 그래서 건설과 공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우리 주택상환 사채는 그리고 입자 저축은 있지만 국민주택 기금이라든가 국민주택 채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도시주택기금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자금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렇게 주택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우리 이제 건설 그리고 공급에 관한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정 목적을 보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질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 용어들 살펴보는데요. 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 주택이라는 어떤 걸 주택이라고 하는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이렇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 밋이라는 거죠. 엔드죠, 엔드. 그러니까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거. 만약에 시험에 부속토지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요 주택이 그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포함이 됐다는 거. 요건 이제 포인트고, 그런 이런 주택을 우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이래야 되는데, 단독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뭘 공동주택을 하는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건축의 벽이나 복도, 이런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이렇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그래서 단독과 공동주택을 이렇게 구조로 해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구조로 구분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숙사가 있었죠. 그런데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을 말하는 거지 기숙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숙사는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공동주택이 아니죠. 이렇게 공동주택의 범위가 건축법과 주택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도 살펴봤듯이 주택으로 이렇게 쓰는 층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이러한 주택을 우리는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수로 구분한 거죠. 주택을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다. 그런 것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이죠. 일개동의 바닥 면적, 일개동의 일동 이동하는 일개동이죠. 일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제곱미터를 초과를 하고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니까 4개층 이런 이하주택을 우리는 연립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면은 연립이지만 이하면서 4개층 이하주택을 우리는 다세대주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분은 이렇게 층수 가지고 했고, 연립과 다세대는 이렇게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 가지고 구분했다. 그래서 660을 초과하면은 연립이고 이하면은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랬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도 결국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여기서 포인트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리고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그리고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해줘야 되고, 공동주택은 우리 단독주택단지 전체 호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300세대가 됐을 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100세대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이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전용면적 합계, 이것도 역시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전용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 것이 다 충족된 것이 돼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16년도 27회 때죠. 반드시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생활형 주택을 꼭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최근에 도입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27회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 되죠. 다음 준주택을 보죠. 주택 외의 거주. 그러니까 일단 준자가 붙었기 때문에 주택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택 외의 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준주택은 네 가지가 있죠. 기숙사,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됐다 그랬죠. 공동주택의 하나인데, 우리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건 과거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로 우리 용도가 나눠져 있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것은 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이 되고, 만약에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요 숙박시설로 되는 거죠. 숙박시설로 되는 것이다. 하여튼 여기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이것은 다 준주택이라는 거죠. 준주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준주택 구분할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라든지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이것은 다 준주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 이건 업무시설로 되어 있죠. 주택부에서 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우리 요 주택부에서는 오피스텔이 우리 준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주택 네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이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가 우리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법, 하여튼 이 국민주택 기금이라든가 국민주택 채권에 관한 것이 요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이제 제정을 해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 과거에는 이제 국민주택 기금 그랬는데 이걸 이름을 바꾼 거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여기서 호라는 것은 이제 단독은 호라고 표현을 하고 공동은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호나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이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야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무슨 민간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관계없다. 그러니까는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읍이나 면의 지역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최대한으로 할 때는 100제곱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제곱 이하인데, 이렇게 방금 얘기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적에서의 국민주택은 100제곱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도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 대신 규모를 100제곱 이하로 해야 국민주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국민주택 정의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국민주택 등이라는 것은 이 등은 뭐냐? 국민주택하고 플러스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LH, 그 다음에 지방구역, 이걸 우리는 공공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있죠. 이것도 이제 임대주택법을 이제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이제 제정을 했죠. 또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이것도 이제 새로 도입했는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하여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민간건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것 중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 주택, 이걸 이제 국민주택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하면 이제 민영주택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도 있었는데 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이제 삭제가 됐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금에 따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등, 그 다음에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종류를 이제 쭉 살펴봤죠. 하여튼 우리 용어가 반드시 뭐 어떻게가 중요하다 할 수 없고 모두 다 중요한 거죠. 하여튼 국민주택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 구민형 공동주택도 그렇고, 하여튼 전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 시간에도 용어 정의에 관한 것들, 그래서 도시 생활형 주택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